1980년대 초반 미국 코네티컷 북동부 일대에 젊은 여성들이 실종되거나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을은 점점 침묵과 공포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 공포의 중심에는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의 말쑥한 외모를 가진 마이클 로스가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만약 여성이 혼자 밤의 어두운 골목길을 걷다가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돌아봤을 때 그곳에 마이클 로스가 있다면 그의 옆집 오빠 같은 선한 인상에 오히려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범행은 로드사이드 스트랭글러, 즉 길가의 교살자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마이클의 폭력성은 어린 시절부터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10살 때 그는 부모가 운영하던 양계장에서 병든 병아리들을 골라 목을 비틀어 죽이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는 그 닭들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직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목표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 그의 손은 더 이상 병아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조이는 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불신, 두려움, 그리고 분노로 뒤덮여 있었고 세상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자신만의 어두운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IQ가 155에 달할 정도로 영리했던 마이클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코넬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억눌린 성적 충동과 분노 그리고 거절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으로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을 걸쳐 8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숨을 빼앗는 연쇄살인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살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 공포는 코네티컷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이클 로스는 1959년 7월 26일 코네티컷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등학생 시절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인해 마지못해 닭농장을 운영하는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마이클은 첫째로 태어났으며 그리고 그 뒤로 5년 사이 4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습니다. 마이클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의 불안정한 감정과 가혹한 양육 태도로 인해 조용히 무너져갔습니다. 어머니는 감정 기복이 심했고 2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나빴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다니엘이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을 겨우 유지했지만 어린 마이클의 내면엔 이미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깊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이클은 8살 무렵 신뢰하던 10대 삼촌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IQ 155의 마이클은 성실한 태도와 뛰어난 학업 성취로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77년 킬링리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아이비리그 명문인 코넬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이클은 조용하고 성실한 대학생이었고 여학생들과 연애를 하며 사회적으로도 무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약혼까지 했을 만큼 겉모습은 안정되어 보였지만 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사회적 성향과 감정 공감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깊은 정서적 교류가 어려웠고 결국 연애관계 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착한 청년이었지만 그 내면은 억눌린 성적 판타지와 분노로 가득했으며 연인에게 차이거나 거절당한 뒤 늘 그 분노를 다른 여성에게 투사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말 무렵부터 그는 여성들을 은밀히 뒤쫓으며 집요하게 스토킹했고 급기야 여러 차례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상 피해 여성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마이클에게 일종의 면죄부처럼 작용했고 그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더욱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마이클은 마침내 연쇄살인범으로까지 변모하게 됩니다. 그가 살해한 8명의 여성 중 7명은 살해 전후 또는 도중에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말만 잘 들으면 해치지 않겠다며 손만 묶고 곧 떠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순순히 엎드린 피해자들은 이내 결박당했고 곧 그의 욕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조용히 그들의 목을 조르며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베트남계 미국인이었던 쭉녹투는 코넬 대학교에서 마이클과 같은 수업을 듣던 동급생이었습니다. 1981년 5월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며칠 후 캠퍼스 근처 협곡 아래 차가운 개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녀는 생을 사랑했고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은 경찰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그렇게 종결되었고 마이클은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은 채 평범한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마이클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겁이 났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81년 9월 마이클이 코넬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그는 한 10대 소녀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회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출장으로 방문한 곳에서 16세 소녀를 납치해 숲으로 끌고 가 입을 틀어막은 채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고 그는 $500의 벌금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그의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점점 더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2년 1월 5일 마이클의 가족 농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17세 타미 윌리엄스가 실종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마이클이 범행을 자백하기 전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타미의 부모는 2해 동안 딸의 행방을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인 1982년 3월 16세 파울라 페레이라가 뉴욕 북부의 어느 도로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요리학원에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하필이면 마이클의 차를 탔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히치하이킹을 자주 하던 그녀는 그날 마이클을 만났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982년 4월 마이클은 다시 범행에 나섰습니다. 4월 2일 자정 무렵 그는 집 안에 여성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차가 고장났다며 손전등을 빌리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이클은 그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춰서 차를 살펴보더니 다시 그녀의 집에 찾아와 이번엔 전화를 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직장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여성이 경계를 풀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마이클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던 여성은 강하게 저항했고 끝내 마이클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그 여성은 곧장 동료 경찰에 신고했고 이미 마이클이 밝힌 이름과 직장 정보를 토대로 그는 곧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정신감정을 받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이클이 살인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실패한 사례 중 하나였으며 그가 조기에 제압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1982년 6월 15일 23세의 데브라 테일러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연료가 떨어진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움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홀로 걷던 그녀는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다 마이클의 차를 타게 되었고 결국 납치되어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약 4개월 뒤 숲속을 조깅하던 사람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8월 그는 오하이오 법정에 다시 서게 됩니다. 앞서 발생했던 여성 경찰관을 공격한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1,000와 함께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이후 그는 보호관찰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놀랍게도 보호관찰 보고서에서는 그에게 여가 시간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라며 수업 수강, 조깅 시작, 비행기술 습득 같은 활동을 권장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유의 몸이 된 마이클은 코네티컷으로 돌아와 보험 방문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11월 육상 선수로서 강인한 체격을 지녔던 19세의 로빈 스테빈스키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쇼핑몰에서 귀가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어머니는 추수감사절 당일 참혹하게 살해당한 딸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는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범죄는 2명의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벌어졌습니다. 1984년 4월 14살 동갑내기 단짝 친구였던 에이프릴과 레슬리는 같이 영화를 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마이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한 명은 뒷좌석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트렁크에 격리시키고 외딴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둘을 번갈아 가면서 몹쓸 짓을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마이클은 나중에 다른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도 없었으나 자신을 괴롭힌 유일한 기억은 바로 이 2명의 14세 소녀들의 죽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생자는 17세 웬디 바러볼이었습니다. 1984년 6월 그녀는 부모님께 근처 가게에 다녀오겠다는 메모를 남긴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전과 달리 목격자가 있었기에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사건 당일 안경을 쓴 마른 백인 남성이 운전하는 하늘색 토요타 승용차가 웬디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말했고, 수사팀은 이 증언이 기다리던 실마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타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웬디의 사건 수사 책임자로 배정되었으며 목격자 진술에 따라 해당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등록된 하늘색 토요타 차량 3,600대의 리스트를 출력했고, 우연히도 1984년 6월 28일에 형사가 처음 찾아간 사람은 바로 마이클 로스였습니다. 그를 처음 보자마자 몽타주의 인상착의와 마이클의 모습이 놀라울 만큼 닮았다고 느낀 형사는 그에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며 그의 말투와 반응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는 마이클이 종종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불안정한 행동을 보인다는 점을 날카롭게 포착해서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몇 건의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는 웬디의 살인만을 인정했던 마이클은 경찰에 구금된 이후 자신이 저지른 8건의 끔찍한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7월에 열린 재판에서 마이클 로스는 2번의 종신형과 무려 6번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내내 그는 재판부가 편향적이었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부 증인의 증언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했고, 특히 재판부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 로버트 밀러 박사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밀러 박사는 마이클이 심각한 정신질환, 특히 강박적 성적 충동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의 범죄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의학적 정신병리학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만약 밀러 박사의 감정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배심원단이 더 관대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었고 사형을 피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수차례 소송과 항소를 제기하며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검토위원회와 주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그의 모든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코네티컷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994년 7월 코네티컷 대법원은 그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사형 판결은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가 마이클의 정신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배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새로운 형량 심리를 명령했지만 그 절차는 몇 년간 지연되었습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마이클의 여성에 대한 증오가 어머니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충동적 폭력이 뇌호르몬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은 감옥에서 쓴 글을 통해 자신의 폭력적 충동을 제어할 수 없는 별개의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그 존재는 갑작스럽게 자신을 지배했고 환상을 실행에 옮길 때는 강한 쾌감을 느꼈지만 이후엔 깊은 혐오와 자책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마이클의 이러한 충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고 여성 피임제를 이용한 호르몬 치료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질환을 앓게 되면서 약 복용을 중단했고 곧 다시 충동이 되살아났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과 피해자 가족 모두를 오랜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사형제도 내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으며 국가가 자살을 돕는 셈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이클은 약 4년간 검찰과 협의하에 새로운 형량 심리를 피하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1998년 3월 11일 그는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열했는지를 인정하며 사형을 신속히 집행해달라는 사형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급 법원은 이 동의서가 위헌적이라며 무효를 선언했고 새로운 형량 심리를 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었고 마이클은 돌연 사형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다시금 정신질환을 참작 사유로 주장하며 사형을 피하려 했고 검찰은 그의 범죄가 극악무도하다며 사형을 밀어붙였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수사 담당 경찰이 증언에 나섰고 BBC가 촬영한 마이클의 인터뷰 영상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는 영상은 배심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이클의 정신과 의사도 그의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증언했으며 그의 아버지 다니엘 로스는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4월 6일 남성 9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마이클에게 다시 한번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마이클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흐느끼거나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클은 판결에 안도하는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마이클은 1981년 발생한 쭉녹투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코네티컷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를 또 기소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기소를 포기했으며 게다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이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체포된 이후 16년 만에 코네티컷주는 사형을 선고받은 자를 실제로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1960년 이래 코네티컷주에서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8년간 이어진 항소 절차를 스스로 중단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2005년 1월 26일 코네티컷 소머스에 위치한 오스본 교정시설에서 마이클 로스는 치사주사를 통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끝내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 9명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I would feel closure, but I felt anger just watching him lay there. My daughter and the other victims finally have the justice they deserve, and now they can all rest in peace.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